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하는 도표가 있지. 내 책만 있는 모양이지. 없나? 수요의 탄력성 결정 요인 거기 안 돼 있나? 뭐라고 돼 있나 제목이? 도표 있잖아. 도표 그냥 하여튼 오른쪽 페이지에 도표 넘기지 마시고 오른쪽 페이지 가는데 왜 넘깁니까? 그 도표 보시면 되지. 참내 희한하네. 수요의 탄력성 결정 그 도표는 수요를 탄력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 이 말이야. 수요를 탄력적으로 변화시킨다.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말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가격보다 많이 변한다, 적게 변한다. 수요량이 가격보다 많이 변할 때가 탄력이고 적게 변할 때가 비탄력이고 수요량이 무궁무진하게 무한대까지 변할 때가 완전 탄력이고 수요량이 전혀 변하지 않을 때가 완전 비탄력이고 가격이 변한 만큼 수요량이 똑같이 변할 때가 단위 탄력이고 좀 전에 했잖아, 그지? 그럼 수요가 탄력이다 이 말은 가격보다 수요량이 더 많이 변한다. 수요량의 변화가 커진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어떤 것이 수요량을 크게 변화시켜서 수요를 탄력적으로 변화시켜 주느냐? 수요량의 변화가 크다. 즉 수요량의 변화가 크다는 말은 수요량이 가격보다 많이 증가하기도 하고 수요량이 가격보다 많이 감소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수요량이 가격보다 많이 증가해도 탄력이죠. 또 수요량이 가격보다 많이 감소해도 탄력 아니야, 그지? 수요량이 크게 변했으니까 수요량의 변화가 크면 탄력이다 그랬으니까, 그지? 자, 어떤 요인들이 수요를 탄력적으로 변화시키느냐? 이 전부 다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대체재가 어떨수록 많을수록. 그러니까 대체재가 많은 상품은 해당 상품 가격이 조금만 상승해버리면 전부 대체재를 구매해버리니까 해당 상품은 전혀 사지 않아요. 그럼 해당 상품의 수요량은 아주 큰 폭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매우 탄력적으로 변하는 거죠. 대체재는 많을 때 수요가 탄력이고 기간은 장기일수록 단기보다는 장기일수록 수요량의 변화가 커지겠지, 그지? 소비자들이 한 달간 사들이는 것보다는 1년 동안 사들이는 양이 훨씬 많겠죠. 수요량의 변화가 크죠. 세 번째, 규제는 완화할수록. 규제를 완화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니까 수요량의 변화가 크게 생겨서 수요가 탄력적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용도는 다양하고 용도 전환이 쉬워야만 수요는 탄력적이죠. 용도가 다양하면 여러 가지 용도를 구매를 하니까 당연히 수요량의 변화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상업용, 공업용보다 주거용이 그래야 됩니다. 주거용이 수요가 더 탄력적이죠. 왜냐하면 상업용, 공업용은 대체재가 전혀 없어요. 근데 주거용은 그래도 대체가 조금은 있다 이 말이야. 아파트 대신 살 수 있는 게 빌라도 있고 단독도 있고 연립도 있고 뭐 오피스텔도 있고 하니까, 그지? 그래서 대체재가 많은 게 수요가 달라지니까 대체가 전혀 없는 상업용보다는 대체가 조금이라도 있는 주거용이 조금 더 탄력성이 커서 탄력적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부동산은 전체적으로 볼 때 부동산은 수요가 매우 비탄력이에요. 근데 이 규모가 큰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분해야 됩니다. 규모나 용도에 따라 세분하면 할수록 수요량도 크게 변화돼서 수요량의 변화가 크니까 수요가 탄력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리고 개별 수요의 수요를 전부 합친 게 뭐라 그랬죠? 시장 수요라 그랬지. 그러니까 개별 수요 곡선보다는 시장 수요 곡선. 그게 더 완만하고 수요량의 변화가 크니까, 그지? 시장 수요 곡선이 더 탄력적이 되겠죠. 생활 필수품에 비해서는 생활 필수품은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어차피 사용을 내니까.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가 거의 안 생겨서 수요가 아주 비탄력인데 사치품은 조금만 가격을 인상해버리면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수요량이 아주 큰 폭으로 변한 거다. 그래서 생활 필수품에 비해서는 사치품일수록 생활 필수품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꾸면 투자재보다는 투기재일수록 그 말하고 똑같아요. 투자재보다는 투기재일수록 수요가 탄력적이다. 또 생활 필수품은 저가품들이 대부분이지만, 그죠? 사치품일수록 고가품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럼 저가품보다는 고가일수록 그 말하고 똑같아요. 가격이 비쌀수록 고가일수록 오히려 수요가 탄력입니다. 저가품일수록 탄력이 아니고 고가품일수록 수요가 탄력이에요. 그리고 소득에서 차지하는 지출 비중이 클수록, 그냥 쉽게 표현해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수요가 탄력이다. 즉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의 수요가 더 탄력적이라. 그러니까 고소득층 구입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데 비해 저소득층 구입 능력이 없으니까요. 똑같이 가격을
인하해주면 구입 능력이 있는 고속기 훨씬 더 많이 사들으니까 수요량의 변화가 커지는 거지. 그래서 고속기 수요가 탄력적. 그리고 중고주택보다는 신규주택이 수요가 더 탄력적. 똑같이 중고주택하고 신규주택을 똑같이 가격을 뭐 한 20% 해주면 전부 신규사들이지 중고사들이 이유가 없겠지. 신규주택이 수요량의 변화가 훨씬 큰 거죠. 그러니까 신규주택이 수요가 탄력이고, 다른 말로 오래된 제품보다는 신제품일수록, 그지? 중고제품이 오래됐지만, 그지? 신규주택이 신제품 아닙니까? 그럼 신상품일수록 수요가 더 탄력제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지? 자, 수요를 탄력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가 다 뭐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게 없이 다 중요한 겁니다. 자, 부동산은 수요가 매우 비탈력이라고 했죠. 부동산은 수요도 비탈력, 공급도 비탈력입니다. 왜 수요가 비탈력이냐? 대체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거용은 그래도 대체가 조금은 있지만 상업용이나 공업용은 전혀 대체재가 없고 토지도 전혀 대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체를 놓고 보면 대체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수요가 매우 비탄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부동산 수요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대체재, 기간, 공포성의 규제, 용도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수요의 탄력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뭐냐? 그러면 대체재의 유무이다 그래야 돼. 부동산도 대체재만 개발할 수 있다면 매우 수요를 탄력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대체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수요가 비탄력이 되냐 말이야. 그래서 부동산 수요의 탄력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대체재이다 그래야 됩니다. 바로 대체재가 적어서 수요가 비탄력이 된다. 잊어버리지 말고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측정하는 거죠. 그죠? 근데 수요의 탄력성이 가격 탄력성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두 번째, 수요의 소득 탄력성. 가격 탄력성이 소득 탄력성으로 변하지. 그럼 소득 탄력성은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소득 변화율, 분자가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이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가,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가,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측정하는 게 소득 탄력성인데요. 우리 아까 소득에 따라 수요가 변하는 자가 정상재, 열등재, 중간재 세 가지가 있었다, 그지? 정상재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증가해가지고 이 소득과 수요량이 동일반으로 변하는 게 정상재. 열등재는 소득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요량이 감소해서 소득과 수요가 반대되면 열등재이지. 중간재는 소득이 증가든 감소하든 간에 소득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수요량이 불변이 되는 자를 중간재라 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럼 자, 정상재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도 증가해요. 그럼 증가하면 이것도 풀어서 이것도 풀어서 분모 문제가 부호가 똑같지. 그러니까 당연히 분모 문제의 부호가 같다면 탄력성이 양수가 개선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큰 양수가 나옵니다. 근데 열등재는 봐라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감소해 버리죠. 그럼 이게 증가분은 플러스지만 수요량이 감소하면 감소분은 마이너스가 되잖아, 그지? 분모 문제의 부호가 반드시 반대가 됩니다. 소득과 수요가 반대로 변하는 자를 열등재라 그랬잖아, 그지? 그럼 부호가 반대하면 당연히 탄력성도 음수가 개선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열등재는 무조건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그 다음에 중간재는 소득이 증가든 감소하든 간에 수요량은 전혀 변화가 없잖아, 그지? 수요량이 불변이나 분자의 값이 0이면 탄력성도 당연히 0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큰 양수가 나서 플러스 값이 나왔죠.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가 되면 뭐가 되고 정상재라는 뜻이고,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여기서 음수가 계속 나왔다. 마이너스가. 소득 탄력성이 음수면 열등재, 소득 탄력성이 0이면 중간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득 탄력성은 이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소득과 동일방인지 반대방인지 수요량이 전혀 변화가 없는지를 측정해 가지고 어떤 재가 정상재냐 열등재냐 중간재냐 이걸 알아보는 지표가 바로 소득 탄력성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요의 교차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두 재와의 관계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x제하고 y제 두 제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 x제의 가격이 변할 때, x제 가격이 변할 때 다른 제인 y제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가? 이걸 측정해 가지고 이 x제하고 y제 두 제와의 관계가 대체제 관계에 있느냐, 보완제 관계에 있는가, 독립제 관계에 있는가를 알아보는 지표. 그게 바로 교차 탄력성이야. 자, 우리 아까 또 대체제, 보완제, 독립제 다 했어요. 대체제는 두 제와의 가격과 수요가 무슨 방이라 그러지? 동일방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x제 가격이 상승하면 가격이 상승한 x제 사지 않고 다른 제와인 대체제인 y제를 더 많이 구매해서 y제 수가 증가했단 말이야. 그래서 두 제의 가격하고 수요가 동일바로 변하는 제어를 대체제라고 했잖아. 그지? 보완제는 이제 가격과 수요가 반대로 변한다 그랬지. 그럼 X제 가격이 상승하면 가격이 상승하는 X제 사지 않아요. 그래서 함께 사용하는 Y제도 등단 사지 않으니까 Y제 수요 감소해가지고 이 두 제의 가격하고 수요가 반대로 변하는 게 보완제. 독립제는 X제 가격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간에 그지? X제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다른 제인 Y제 수요는 불변이라. 그러면 X제하고 Y제는 서로 아무 관련 없는 독립적인 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 자, 대체제가 X제 가격이 상승할 때 Y제 수랑 증가합니다. 그럼 분모 문제의 부호가 동일비호죠. 그러니까 이건 탄력성이 무조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보완제는 X제 가격이 상승하면 Y제 수량이 감소해. 그럼 분모 문제의 부호가 반대 부호가 될 수밖에 없죠. 코로 탄력성도 무조건 0보다 적은 음수가 나와. 응? 독립제는 X제 가격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Y제 수량이 전혀 불변이라 수량의 변화가 안 생기면 탄력성도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지? 자, 무슨 탄력성 하노 지금? 교차 탄력성이다. 교차 탄력성이 양수가 나와서 0보다 큰 양수 플러스 값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요 두 제하는 대체제 관계다 그 말이고요. 교차 탄력성이 음수가 나와서 마이너스 값이 계산한다. 그러면 X제하고 Y제 이 두 제하는 보완제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교차 탄력성이 0이면 두 제하는 서로 아무런 관련 없는 독립제다 이 말인데 독립제 몰라도 된다. 몰라도. 대체제하고 보완제, 정상제, 열등제 이거 중조도 아까 많이 했잖아. 그지? 우리 수요의 변화면에서 다 하고 나온 건데요. 소득 탄력성은 제하가 정상제이냐 열등제인가를 구분하는 거고요. 소득에 따라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측정하는 거니까 정상제냐 열등제를 구분하는 거고 교차 탄력성은 두 제와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두 제와. 이 두 제와가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대체제 관계가 있는지 함께 사용하는 보완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 그게 교차 탄력성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되는데요. 교차 탄력성을 구할 때는 분모에 X제 가격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 분제는 다른 제인 Y제 수량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여기에 X제 수량을 이 자리에 넣어버리면 그건 교차 탄력성이 아니고 뭘 계산한 거죠? X제 가격이 변할 때 X제 수량이 얼마만큼 변하나? 그거는 가격 탄력성을 계산하는 거야. 가격 탄력성. 가격 탄력성은 어떤 한 제어를 놓고 그 한 제와 가격이 변할 때 그 해당 제와인 그 제어의 수량이 얼마나 변한가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모 문제에 같은 제어가 들어가 있죠.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가면 가격 탄력성은 여기에도 아파트 수량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교차 탄력성은 두 제어의 관계를 보는 거잖아. 두 제어가 이거 대신 사용하는 거지 함께 쓰는 거지를 알아보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분모 문제에 다른 제어가 들어가야지. 아셨어? 무슨 말인지? 분모에 X제가 들어가면 여기는 Y제가 들어가야 돼. 그래야 이게 두 제어가 대체제인지 보완제인지를 알아보는 거니까. 그지? 자, 이 교차 탄력성하고 소득 탄력성, 가격 탄력성 응용한 거는 이거는 뭐 이건 시험에 안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안 나올 수가 없죠. 뭐 어떻게 안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나오죠. 그지? 근데 대부분 소득 탄력성이나 교차 탄력성 응용한 거는 이건 전부 계산 문제야. 그냥 100% 서술형으로 문제를 낼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또 익혀야 되죠. 오늘 막 머리 치내리지. 그지? 좀 짜증나지? 누가 만들었어 이걸? 7페이지 갑시다. 7페이지. 이거 이제 앞에 거 이거 좀 지워야 되는데 웃잖아. 지워도 되겠어? 어? 요걸 지울까? 앞에 걸 지울까? 중간에 그 앞에 걸 지우자. 그래. 아유.
7페이지에 1번 문제 봅시다. 1번.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함에 따라 소형 아파트 임대 수요량은 5% 감소한 반면에 오피스텔의 임대 수요는 7% 증가했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 기역은 아파트의 가격 탈선을 구하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유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관계가 대체적 관계인지 보완적 관계를 알아봐라 그 말이죠. 그럼 이거는 봐봐. 지금 여기에 소형 아파트의 임대료, 아파트 가격이 몇 프로? 10% 상승했다 그랬지. 아파트 가격이 10% 상승하자 소형 아파트의 수요량은 몇 프로가 어떻게 됐어? 5%가 감소했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 나와 있나 거기에? 오피스텔의 수요는 7%가 증가했다 그랬죠. 여기서 자, 기역은 아파트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하라. 그 다음에 이유는 그죠? 요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이 어떤 지역과 관계 있는가를 알아봐라. 두 지역의 관계를. 그 다음에 한 개 더 하자. D가. 아파트 가격에 대한 오피스텔의 교차 탄력성을 계산하라. 요렇게 이제 여기에 나왔다까지 가면 요거는 지금 없지만 그죠? 이거까지 같이 해보는 거야. 그자 가격 탄력성은 지금 아파트가 나왔잖아. 그죠? 아파트 가격이 변할 때 아파트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한가를 측정하는 거지. 요 가격 탄력성은 아파트 가격이 변할 때 아파트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한가를 측정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몇 프로? 10% 상승했죠. 그랬더니 아파트의 수요량은 5%가 감소했죠. 그럼 가격 상승하고 수요량이 감소하면 이건 플러스, 이건 마이너스잖아. 그지? 근데 아까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으로만 계산한다 그랬지. 그 마이너스도 부호이보도 양수하고 똑같이 측되니까 그냥 10분의 5, 2분의 1이잖아. 그지? 그럼 이거는 당연히 0.5가 되겠죠. 2분의 1이니까 10분의 5니까 0.5죠. 그 탄력성이 1보다 적어. 이때는 뭐라 그래? 비탄력.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 지금 0.5고 비탄력적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관계를 알아봐라 그랬는데, 자, 봐라. 항상 두 개의 관계, 이 대체제나 보완제를 알아볼 때는 가격과 수요가 동일 방향으로 변하는지 반대 방향으로 변하는지를 가지고 알아보라 그랬지. 아파트 가격이 10% 상승해서 상승. 그랬더니 오피스텔의 수요는 7% 증가했어. 그럼 아파트 가격하고 오피스텔 수요, 가격하고 수요가 동일 방향이라 반대 방향이라. 동일 방향. 가격과 수요가 동일 방향으로 변하는 두 자는 대체제. 가격하고 수요가 만약에 반대 방향이라면 보완제지만 가격과 수요가 동일 방향으로 변하니까 대체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답이 0.5 비탄력이고 대체제 이게 답이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디귿은 없다요. 없지만 이제 교차탄력성까지 한번 구해보자 말이야. 그럼 교차탄력성은 아파트의 가격이 변할 때 다른 재화인 오피스텔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측정해가지고 요 두 재화가 대체제나 보완제인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 항상 봐봐라. 가격 탄력성도 분모의 가격 변화율, 분자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있죠. 소득 탄력성도 봐라. 소득 탄력성도 분모의 소득 변화인데 분자의 수요량 변화율이 들어가 있죠. 교차 탄력성도 분모에는 가격 변화이고 분자의 다른 재의 수요량 변화율이 분자에 있잖아. 그지? 수요의 탄력성은 전부 분자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겠지. 아파트의 가격이 변할 때 다른 재화인 오피스텔이다. 오피스텔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냐. 요걸 측정해야 이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이 대체제가 되느냐 보완제가 되는가를 알아볼 거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아파트 가격을 분모했는데 분자에 또 아파트 수요량을 여기에 넣으면 이건 가격 탄력성을 구한 거지 교차 탄력성이 아니잖아요. 그제? 그러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다른 재화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아파트 가격이 10% 상승했지. 그지? 그랬더니 오피스텔 수요는 7%가 또 증가했죠. 그럼 이것도 플러스 값이고 이것도 플러스 값이니까 당연히 양수가 나오겠죠. 얼마고? 10분의 7이니까 0.7. 그지? 교차 탄력성은 0.7. 0보다 큰 양수가 나왔죠. 교차 탄력성이 양수로 0보다 큰 플러스가 계산되면 두 재화는 무슨 재화? 대체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럼 당연히 두 재화가 대체제가 되겠죠. 이제 요거까지를 구하라 그러면 요 0.7까지도 구해서 나와야 돼요. 가격 탄력성만 구하는 게 아니고 교차 탄력성도 구하는 요령을 알아라 이 말이야. 하나 더. 2번 문제. 아파트 매매 가격이 16% 상승함에 따라 다세대 주택의 매매 수요량은 8% 증가하고 아파트 매매 수요량이 4% 감소한 경우에 A는 뭐 가격 탄력성 구하라. B는 교차 탄력성도 구하라. C는 두 재의 관계까지 알아봐라 그랬지. 다 알아봐야지 뭐. 알아보라고 뭐 알아봐야 돼요. 안 알아보면 떨어져요. 그지? 지금 뭐가 나왔냐? 아니 아파트가 나왔구나. 아파트 가격이 26% 상승합니다. 그렇지? 자 봐라.
아파트의 가격이 16% 뭐했다? 상승했어요. 상승했더니 다세대주택의 매매 수요량은 어떻고 8%가 증가하고, 그리고 아파트의 매매 수요량, 아파트의 수요량은 4%가 감소했다 그랬지. 당연하겠지. 봐라.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지.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 안 사는 거지. 수요 부식은 가격 수량이 반비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량 감소할 거 아닙니까? 그 아파트 수요량은 감소했다고. 대신에 다세대를 더 많이 샀죠. 그 다세대 수요는 증가하겠지, 그지? 그럼 다세대는 아파트 대신 살 수 있는 제하다. 바로 알겠지, 이거는. 그럼 두 제와 관계는 다 대체제라. 이 두 제와 관계, 디귿은 대체제가 되겠지. 근데 이제 원리대로 풀어보자 말이야. 그러면 자, 기억은 지금 가격 탈선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이어는 교차 탈선을 계산해 보라. 그다음에 디귿은 두 제의 관계까지 알아봐라 그랬지. 가격 탈선은 자, 아파트의 가격이 16% 상승했을 때 여기 아파트 가격이 들어가면 여기도 아파트 수요량이 들어가야 되지. 여기 또 다세대 수요량을 여기 넣으면 진짜 그거야말로 조지비리는 거라. 가격 탄력성은 아파트를 주면은 아파트 가격을 할 때 아파트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한가를 측정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분모 문제에 항상 같은 자를 내야 돼요. 아파트 가격이 16% 상승했을 때 아파트 안 샀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수요량은 4%가 감소했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요 감소분이 마이너스도 이건 무조건 절대값을 구하니까 양수가 나야죠. 16분의 4면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고? 0.25가 계산되겠지, 그지? 4분의니까 가격 탄력성은 0.25다는 거고, 교차 탄력성은 자, 아파트의 가격이 변할 때 다른 지역은 뭐냐면 다세대가 나죠. 그럼 다세대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한가 이걸 측정해야 된단 말이야, 그지? 다른 지역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분자에 아파트가 들어간 게 아니고. 그럼 아파트 가격이 16% 상승하자 다세대 수요량은 8%가 증가했지. 그럼 이것도 플러스 값이고 플러스 값이니까 이건 당연히 양수가 나오겠네. 16분의 8이니까 2분의 1이죠, 그죠? 2분의 1이니까 이건 얼마고? 0.5가 되겠네요. 그리고 교차 탄력성이 0.5로 이게 플러스 값이가 마이너스 값이가? 플러스는 여기 앞에 마이너스 안 붙잖아. 0.5도 0보다 커도 한참 큰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양수죠. 교차 탄력성이 양수가 계산됐어요.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면 두 제하는 대체제, 마이너스면 보완제라 그랬죠. 그렇게도 대체제 보완제를 구분해도 되는데 이거는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아파트 가격 상승하자 다세대 수요 증가했죠. 그 가격과 수요가 지금 동일방이고 반대방이가? 동일방이네. 아파트 가격 상승했더니 다세대 수요 증가해가지고 가격하고 수요가 동일방으로 변하고 있잖아, 그지? 그럼 이건 뭐고? 답 대체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동일방이니까, 그지? 이거 하겠는가 모르겠다. 지금 요 2번처럼 문제 나오면 풀겠어요? 올해 나올 건데 풀겠다고? 이걸? 근데 그 앞에 거는 근데 왜 못 푸는데? 앞에 더 쉬운 건데 이때까지 한 거는 이게 더 어려운데요, 이 문제가 실제. 풀겠다고? 다음 주 풀어봐. 그러면 다음 22일 날면 모고사 된다. 다음 주 모고사 때 내놨어. 이거 못 풀면 해봐라. 그냥 못 풀면 이거 이제 대책이 없다. 이제 4월달에 뭐 특강 때 듣든지 뭐 또 5월달에 가서 이제 핵심 이론단 가서 듣든지 그래야 된다. 한 개 더 해보자. 또 뺄 거 뭐 자꾸 넣어놨노. 밥 먹으러 가면 되는데. 3번 문제도 풀어봐야 되는데 똑같은 건데. 지금 이제 X지역의 오피스텔 임대료가 그랬죠. 지금 오피스텔이 나온 거야. 오피스텔의 가격이 10% 상승하자 오피스텔의 수요는 15% 감소했어요. 그죠? 가격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거야. 근데 소형 아파트 수요는 5% 증가했어. 그러면 오피스텔 가격이 오르니까 오피스텔을 안 사고 아파트를 더 많이 산 거지. 그럼 아파트는 오피스텔 대신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은 그 답 대체제라 이거는. 그럼 무조건 2번이나 4번 중에 찍어야 되겠네. 읽으면서 그냥. 그죠? 뭐 계산을 하고 말고 어딨노 그냥. 이 오피스텔 가격이 오르니까 오피스텔을 안 사고 아파트를 더 많이 샀으니까 아파트 수요가 증가했을 거 아니야. 그럼 아파트는 대신 사는 그게 대체제 아닙니까 바로. 그죠? 이때 교차 탄력성을 구하고 오피스텔과 소형 아파트 관계를 알아봐라 그랬네. 자, 그럼 자 이것도 봐라. 지금 이제 오피스텔이 나온 거야. 오피스텔 가격이 몇 프로? 10% 상승했어요. 그랬더니 오피스텔의 수요는 15%가 감소해버렸죠. 그리고 대신에 뭐 아파트를 더 많이 샀으니까 아파트 수요는 어떻게 됐어?
5%가 증가했잖아. 그지? 이랬을 때, 자, 기역. 그럼, 기역은 지금 뭐라 그래서? 교차 탄력성을 계산하라. 교차 탄력성. 그러면 이어는 두제 관계를 알아봐라. 디귿 없다. 디귿. 오피스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해봐라. 이거부터 해보자, 그럼. 없는 것부터. 가격 탄력성은 오피스텔의 가격이 변할 때 오피스텔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한가를 측정한 거지. 그럼 오피스텔 가격 10% 상승하자. 오피스텔 수요량은 15% 감소했죠. 그럼 감소해도 이건 마이너스 값이지만 절대값으로 구하니까 이건 당연히 플러스가 나야지. 그지? 얼마고? 1.5. 그러니까 그 오피스텔의 가격 탄력성은 1.5로 매우 탄력적입니다. 그지? 이거는 지금 없지만 이것도 계산할 줄 알아야 돼. 그다음에 이제 교차 탄력성은 오피스텔의 가격이 변할 때 대신서는 아파트가 나와 있죠. 아파트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한가 이걸 측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오피스텔의 가격이 10% 상승했을 때 오피스텔의 수요는 5%가 증가했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플러스 값이지. 그지? 당연히 이건 양수가 나오겠죠. 10%니까 0.5다. 그지? 교차 탄력성이 0.5로 양수가 나왔지. 그럼 두 제한은 대체제죠. 0보다 큰 양수니까 두 제한은 대체인데 왜 대체제고? 가격하고 수요가 지금 동일바로 변하고 있잖아요. 그지? 오피스텔 가격 상승했더니 아파트 수요 증가했잖아. 그럼 가격과 수요가 동일반이지. 그럼 두 제한은 대체제 이렇게 되겠네. 그지? 항상 가격하고 수요가 동일반이다. 대체제. 반대하면 보완제 이렇게 되겠죠. 하겠죠 이제. 4번. 자, 4번은 A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각각 0.9와 0.5다 그랬어요. 그리고 A 부동산 가격이 2% 상승하고 또 소득이 4% 증가할 경우에 A 부동산 수요량의 전체 변화율은 그랬다. 자, 이거는 봐라. 가격 탄력성하고요, 소득 탄력성 두 개를 동시에 응용한 문제라. 자, 가격 탄력성은 봐라.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가 이걸 측정하는 게 가격 탄력성이죠. 소득 탄력성은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측정하는 거다. 그지? 근데 지금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각각 0.5, 9와 0.5라 그랬나? 가격 탄력성은 0.9, 소득 탄력성은 0.5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가격과 수요량이 어떻게, 가격과 소득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줬죠. 가격은 2% 상승, 가격은 2% 상승하고 또 소득 탄력성 분모에 있는 소득은 4% 증가했다 그랬지. 그랬을 때 이 분자에 있는 게 뭐고? 수요량이잖아. 수요량. 그지? 여기서도 분자의 수요량이 있고 여기도 분자의 수요량이 있지. 이 분자에 있는 수요량이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변화되는가를 알아봐라 이 말이라. 그럼 이거 쉽잖아. 지금 봐. 이 가격 탄력성에 대입하면 이 분자는 분모하고 값을 곱하니까 298이니까 1.8% 수요량이 변한다는 거죠. 근데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어떻게 돼야 돼? 감소하는 게 수요의 법칙이지. 그러니까 가격이 2% 상승했더니 수요량은 1.8%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근데 여기 소득 탄력성에서는 지금 소득이 4% 증가했죠. 그지? 그럼 수요량은 몇 프로가 돼야 돼? 0.5를 곱하면 이거는 2%만큼 변하겠죠. 분모는 가격과 분모를 곱한 거니까 분자는 4 곱하기 0하면 2 아니야. 근데 지금 소득 탄력성이 음수가 양수가 나왔잖아. 플러스가 0.5면 그지? 마이너스 0.5 몰라도 플러스 0.5 플러스지. 그럼 이거는 정상계야 열등계라. 정상계라는 뜻이란 말이야. 어디 갔노? 정상계는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큰 양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정상계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도 증가하는 게 정상계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소득이 지금 증가했지. 그럼 수요량은 어떻게? 증가한다 이 말이야. 증가. 그래서 자, 전체 수요량을 보면 지금 앞에는 수요량이 1.8% 감소했죠. 뒤는 2% 증가했죠. 그럼 2% 증가해서 1.8% 감소분을 상쇄시켜봐. 그럼 뭐야? 전체적으로 수요량은 0.2%만큼 증가한다 이 말이야. 그지? 마이너스 1.8에서 2%로 변했으니까 0.2만큼 증가한 거지. 전체는 2% 증가했지만 1.8% 감소했으니까 전체적인 수요량의 변화는 0.2만큼 수요량이 증가했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문제. 자, 그게 5번에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6, 소득 탄력성은 0.5다. 오피스텔 가격이 5% 상승하는 동시에 소득이 변하여 전체 수요량이 1% 감소하였다면 이때 소득 변화율은 그랬었다. 자, 이거는 이제 뭐냐? 봐라. 가격 탄력성은 얼마? 0.6, 소득 탄력성은 얼마? 0.5이다 그랬단 말이야. 그지?
근데 가격이 몇 프로? 5% 상승해서 5% 상승함과 동시에 요 소득이 변했단 말이야. 요 소득이 변해서 전체 수량도 변화가 온 거예요. 근데 수량이 변화가 왔는데 전체 수량이 종전보다 어떻게? 1% 증가했다 그랬지. 1% 수량이 1% 죄송해요. 1% 감소했다 그랬어? 진짜 1% 감소했어요. 그럼 전체 수량이 1% 감소했다 그랬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분모에 있는 소득이 얼마만큼 변하냐 그랬는데, 자 보라고. 여기는 지금 탄력성이 0.1인데 수요량을 계산하면 분자는 분모 곱하기 값이니까 5, 6, 30, 3%죠. 그럼 수요량이 3%가 어떻게 돼? 감소하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전체적으로 수요량이 또 1%가 감소했죠. 그럼 3%에서 1% 감소했으니까 여기는 2% 증가했다는 뜻이라고. 3에서 2가 돼야 1% 감소하는 거니까. 그지? 그럼 이 분자에 있는 게 수요량이잖아요. 근데 전체 수요량이 1% 감소했으니까 3에서 1% 감소하면 2%라는 뜻이다. 수요량이. 그럼 이게 분모에 있는 이게 소득인데 지금 소득상이 0.5가 나와 있지. 그럼 분모는 분자의 2배가 돼야 0.5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소득은 4%가 변해야 되는데 소득 따라서 양수 아닙니까? 그럼 정상되는 뜻이지. 그럼 소득과 수요가 돈을 받으니까 소득도 4% 증가한다 이 말인데, 이거는 뭐 증가니 감소인지 이거는 그 틀리게 내고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비율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소득이 4%만큼 변한다는 건데요. 똑같은 유형인데, 자, 이 소득 탈루성과 가격 탈루성, 교차 탈루성을 응용한 문제는 아주 다양한 형태로 지금 문제를 내죠. 근데 지금 그 여기 4번, 5번 형태처럼 문제를 내는 건요. 4번 24회고 29회 문제고 그랬는데 24회부터 해서 29회까지는 거의 한 4번 정도 나나 4, 5, 6, 7, 8, 5년 중에 4번이 요 유행입니다. 지금 4번, 5번처럼 내는 거. 근데 그 외에는 이제 3번 같이 있잖아. 위에 우리가 풀었던 거, 요 앞에 문제 있지. 2, 3, 4번 풀었던 거 있죠. 요거죠. 요거 이제 가격 탈루성, 교차 탈루성 두 개의 관계까지를 구분하는 거. 요 유형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답을 찾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 물론 나중에 또 풀어주겠지만 지금 그 4번하고 5번 유형보다는 그죠? 1, 2, 3번 풀었던 거 있잖아요. 가격 탈루성, 교차 탈루성, 그 다음에 재화의 종류를 구분하는 거, 대체제나 보완제를 구분하는 문제 있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7페이지부터 풀었던 거 있잖아요. 그죠? 1, 2, 3번 유형이 훨씬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올해 예상되는 거는 1, 2, 3번. 그러니까 2번 아니면 3번처럼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예요. 우리 지금 풀었던 거 있지? 2번 문제가 아니라 시험 문제라. 지금 우리가 풀었던 2번 문제. 가격 탈루성도 계산하고 교차 탈루성도 계산하라. 그리고 재화가 대체적 관계인지 보완적 관계인지도 알아봐라. 요까지를 계산하는 거 있죠? 요게 우리 시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우리 수요공비론을 다 정리해 봤는데 상당히 공부거리도 많습니다. 실제 수요공비론은 수요와 공급의 기본 개념도 정리해야 되고요. 균형점이 이동했을 때 균형가격과 균형순환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리고 또 탄력성과 균형점이 이동해서 아까 완전 탄력 때는 항상 가격이 변하지 않고 완전 비탈 때는 항상 거래량의 변화가 생기지 않고, 그죠? 또 가격은 언제나 비탄력, 탄력이 아니고 비탄력 때가 상승할 때도 크게 상승하고 하락할 때도 크게 하락한다 했죠. 이 뭐 무조건 정리를 안 하면 안 돼요. 그 탄력성에서도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통 탄력성에서 지금 오늘 정리해드린 포인트는 다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용업이론이 끝나면 교재 뒤에 아직 안 끝났어. 뭐 책 정리지 마 지금. 그 수용업이론 뒤에 보면 뭐야? 긴기변동이죠. 100 몇 페이지부터고 114가 긴기변동 114쪽 부터 이제 긴기변동인데, 이 긴기변동 이론은 한 개 아니면 두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나오는데 제가 1, 2월에 상세하게 긴기변동 이론을 정리해 드렸어요. 그리고 그 3월이나 5월에 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내용이 추가될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1월에 했던 거 3월에 또 해야 되고 5월에 또 해야 됩니다. 내용이 뭐 추가될 게 첨가되는 게 있으면 또 해주고 그렇지만 이게 어렵거나 그런 게 아니고 쉽기 때문에요. 1, 2월 수업에 긴기변동을 듣지 않은 분들은 1, 2월 동상을 클릭하셔가지고요. 동상으로 들어가셔서 긴기변동은 여러분 스스로 들으시고 동상으로 다음 주 오실까지 책에 줄 다 치고 그 다음에 필기 다 해가지고 다음 주에 오자마자 책 검사 바로 합니다. 제가 책 검사해서 긴기변동을 안 다루는데도 1일에 수업도 안 들어보니 책도 깔끔하다. 동영상도 안 들었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맞출 거고 그걸. 동영상 딱 듣고 책에 줄 치고 필기 다 해갖고 오셔야 돼. 그리고 1, 2월에 수업 들은 분은 1, 2월에 수업했던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그죠? 여러분 스스로 긴기변동 이론은 3, 4월 단계에서는 정리를 한번 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거기 마지막에
경기 변동에서 거미집 이론 하는 게 나오죠. 자, 거기에 대해서 한 개 알고 가셔야 돼요. 거미집 이론은 거의 요즘 그냥 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거미집 이론에서는 거미가 집을 짓는 모양을 형성하면서 수요공급이 일치하는 균형점으로 수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수요 공급이 일치하는 균형점에서 점점 이탈해서 발산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수렴도 하지 않고 발산도 하지 않고 한정서에서 그냥 계속 순환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죠? 그죠? 모형 형태가 세 가지가 있죠.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수요의 탄력성. 탄력성은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더 커야 한다 그랬어. 그지?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더 크면 수렴한다. 반대로 발산하기 위해서는 수요의 탄력성보다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크면 발산이죠. 그리고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똑같아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똑같으면 한정서에서 빙빙 순환한다. 수렴하는, 순환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걸 이제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수요가 탄력지고 수요의 탄력성이 크면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큽니까 적습니까? 탄력성이 클수록 기울기는 적어지죠. 그러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적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다면 수렴을 하는 거다. 그지? 탄력질수록 기울기가 적어지고 비탄력질수록 기울기는 커지니까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적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면 수렴이다. 반대로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면서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적어서 공급이 탄력이 된다. 공급이 탄력성이 커서 공급이 탄력적이면 기울기는 또 적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더 적으면 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와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같다면 순환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자, 이 모형 형태를 구분하는 게 거미집이라서 그냥 매년 무조건 이거는 거죠. 모형 형태를 구분하는 거. 요거 외에는 안 나와요, 시험에. 100% 그냥 이것만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수렴형, 발산형, 순환이 되는 조건을 여러분이 외워야 되겠지. 탄력성은 수요의 탄력성이 클 때 수렴. 그러면 기울기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적을 때 수렴을 하는 거예요. 반대가 되면 발산. 똑같으면 탄력성과 기울기가 같으면 순환 이렇게 되겠죠. 이걸 이제 구분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 자, 125쪽 가요. 125페이지. 125가 아이가? 128쪽 가봐요. 128페이지인가 보다. 페이지가. 문제 나온 게 몇 페이지고? 128 아이가? 맞지? 그 128페이지에 1번 문제 봐. 1번. 거미집에서 수렴한 모형이 되기 위한 A와 B의 조건은 그랬죠. 단 수요와 공급은 탄력적이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한다 그랬는데, 자, 수렴형 모형이 되게 수렴하기 위해서는 탄력성은 수요의 탄력성하고 공급의 탄력성 중에 뭐가 커야 되노? 수요의 탄력성이 커야 되죠. 그럼 A는 수요의 탄력성 쪽으로 화살표가 벌어져야 되겠지. B는 지금 수요 곡선의 기울기하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를 갖고 멀었죠. 근데 탄력성이 크면 기울기는 적어져야 되잖아. 그지? 그럼 기울기는 B 쪽이 더 큰 쪽으로 화살표가 벌어져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탄력성은 수요의 탄력성이 커야 되고 기울기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적어야 돼. 요거 지금 묻는 말이야. 이거 수렴형. 그럼 탄력성은 수요의 탄력성이 더 커야 되고 곡선의 기울기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적어야 되잖아요. 그럼 A는 화살표가 앞으로 벌어지고 B는 뒤쪽으로 벌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답이 몇 번이고? 3번이 돼야 되겠죠. 그죠? X하고 모두 정답. 해설에 X 3번 답을 지워. 여기 오른쪽 페이지에 정답 해놓고 3번 지워. 빨리 1번에 답 3번 돼 있잖아. 3번을 지우고 모두 정답 하라니까 시킨 대로 답이 없다고. 이 23회에 나온 문제인데 23회에 출제된 기출 문제죠. 근데 이거는 왜 답이 없고 모두 정답, 그 당시 이제 이의 신청을 받아갖고 모두 정답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는 가답안에서 답을 3번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의 신청을 받아서 학교자 발표 때는 모두 정답 처리가 된 거야. 근데 모두 정답 해놔야지. 이래 놓으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제? 뭣도 모르고 외우는 거야. 왜 이게 답이 없을까요? 단서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 단서가. 여기 단서가 수요와 공급은 모두 탄력적이라고 그랬죠. 그럼 수요도 탄력, 공급도 탄력적이라는 뜻이지. 수요랑 공급이 둘 다 탄력이면 모형 자체가 성립을 안 합니다. 수요가 탄력이면은 수렴을 하는 거라. 공급이 탄력이면 발산을 하는 거야. 근데 수요도 탄력이고 공급도 탄력이죠. 둘 다 탄력이면 수렴도 안 하고 발산도 안 하고 순환도 안 해요. 모형 자체가 성립을 안 해. 그러니까 이건 답이
있을 수가 없는 게 답 자체를 못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이 되려면 단서를 지워버려야 답이 3번이 되고요. 단서가 없어야 답이 3번인데 단서가 지금 모두 탄력 그랬으니까 이거는 모형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모두 정답이야. 아예 모형 자체 수렴도 안 하고 발전도 안 하고 순환도 안 해. 그래서 답이 그냥 무조건 정답 없음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거기 단서를 지워버리고 답을 3번으로 해도 되겠죠. 알았지? 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가답안이 제시된 게 아니고 확정 답안이 발표될 때 나오잖아요. 그럼 확정 답안을 올려놓거든 거기에. 그래서 23회 기출문제였고 인력공단에서 조회해 보세요. 모두 정답 되어 있습니다. 진짜. 내가 시킨 대로 해라. 이 책대로 좀 하지 말고 제발 또. 그 다음에 135페이지 가본다. 135죠. 거기 이제 다른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보자. 거기에 요거 나왔고 딴 거는 뭐 보자. 모형 때 구분한 게 있나? 없죠. 이건 다 푸는 거고. 134페이지 봐. 134쪽에 보면 역시 모형 형태를 구분하는 건데 지금 A 시장은 보면은 거기 박스 속에 A 시장은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죠? 이건 탄력성 갖고 낸 거 아니야, 그지? 수요의 탄력성이 더 크면 뭐고? 수렴이지. 왜 B 부동산 시장은 수요의 탄력성보다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크지? 공급의 탄력성이 크면 받으니까 발산 이렇게 되지. 이거는 수렴 발산 아니야, 그지? 뭐 요 정도 이 문제 나오면 당연히 풀겠지, 이 정도나. 일이 안 나온다. 자, 이게 이제 요 뭐야? 15번 문제. 이제 괴로운 문제다. 15번 문제를 봐요. A와 B 부동산 시장의 함수 조건에 의해서 가격 변화에 따른 동태적 장기 조정 과정을 설명한 금이지 이론에 의한 모형 형태라는 그랬는데 지금 A 시장은 봐라. 자, 거기에 A 시장. A 시장은 그 P에 맞게 함수를 만들어내죠. 함수를 읽어줘, 내한테. 2P 이꼬로 뭐라 그래 있어? 500 마이너스 QD. 그 다음에, 그 뒤에도 함수가 더 있을 거야. 이건 수요 함수고 공급 함수가 더 있어. 뒤에 거는 3P 이꼬로 300 플러스 4QS. 그지? B 시장. B 시장은 P 이꼬로. P에 맞게 함수 나와있나? P 이꼬로. 얼마? 400 마이너스 2QD. 그러면 공급 함수는 2P 이꼬로 4Q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A 시장은 어떤 모형이고 B 시장은 어떤 모형이냐 그랬는데요. 이게 함수를 지금 A든 B든 P에 맞춰서 함수를 내고 있죠. 그러면 P에 맞춰서 함수를 배형시켜야 됩니다. P에 맞춰서. 근데 지금 이거는 2P고 이거는 3P죠. 그 P에 맞추려면 요거는 전체를 2로 나눠주면 P가 되고 요거는 전체를 3으로 나눠주면 P가 되죠. P에 맞춰서 함수를 변형시키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전체를 2로 나눠버리면 되고 이건 전체를 3으로 나누면 P가 되는 거다. 그지? 그럼 앞에 수요함수는 P 이꼬르 250 마이너스 2 QD 이렇게 되겠네. 그지? 이게 전체를 2로 나누면 250 마이너스 2 QD 아니야. 그지? 공급함수는 3으로 나누면 P 이꼬르 100 플러스 3분의 4 QS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변형시켜. 그럼 변형을 시켜놓고 잘 들어야 돼. 요 P 앞에, 그죠? 함수를 P에 맞춰서 변형시키면 Q 앞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 돼요. 응? 그 다음에 함수가 Q에 맞춰서 나오죠? Q에 맞춰서 나오면 P 앞에 있는 숫자를 갖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함수를 P에 맞춰서 냈으니까 Q 앞에 있는 숫자를 비교하는 거야. 근데 요 P 앞에 있는 숫자, P 앞의 숫자는 탄력성을 뜻하는 거야. 탄력성. 그다음에 Q 앞의 숫자, Q 앞의 숫자는 곡선의 기울기를 뜻하는 겁니다. 기울기. 그러면 자, 요거는 지금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2라는 뜻이라 2.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2고 아니 이게 2분의 1이네. 봐봐야 2가 아니고 1이니까 2분의 1이네. 이거는 2분의 1 QD네. 그지? 맞네. 내가 잘못했네. 그럼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2분의 1이니까 0.5라는 뜻이죠. 요 Q 앞에 있는 숫자가 기울기란 말이야. 그럼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0.5 이 말이라. 근데 공급 곡선의 기울기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4 나누기 3이니까 요거는 한 1.33 정도 나오겠네요. 그럼 수요 곡선의 기울기하고 공급선의 기울기 중에 뭐가 더 커? 공급선의 기울기가 크죠.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더 적잖아, 그죠?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더 적을 때가 뭐고? 이 수렴이란 말이야, A는. 그러면 이제 B는 역시 함수를 P에 맞춰서 내놨죠. 그 P에 맞춰서 변형을 시키는데 이거는 P에 맞게 함수가 나와 있죠. 수요 함수는. 이 변형시킬 게 없어. 근데 공급은 지금 2P니까 이걸 전체를 P에 맞추면 2로 나누면 되잖아, 그지? 그럼 나누면 P 이꼬르 50 플러스 2QS 이렇게 되겠지. 그럼 자, QD 수요랑 앞에도 마이너스 2가 붙어 있죠. 그럼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2라는 뜻이야. 자, 수요의 가격탈수의 기울기는 절대값으로 계산한다고 그랬지. 가격탈수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도 그냥 2하고 같은 거야. 그럼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2, 공급량 앞에도 2가 붙었죠. 그럼 공급 곡선의 기울기도 2다 이 말이야. Q 앞에 있는 게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그지? 그럼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2 똑같죠? 기울기가 똑같다. 그럼 이건 뭐야? 순환 이렇게 되겠네, 그지? P 시장은 순환 형태 돼 말. 기울기가 똑같거나 탄력성이 똑같아도 순환이라 그랬잖아요, 그지? 그래서 A는 수렴형, B는 순환형 이렇게 되겠네요. 문제가 어렵잖아요. 자, 원래 이 문제는 우리 중개사 시험에 내면 안 된대, 그지? 지금 계속 이렇게 함수를 변형시켜서 내는 것 같다가 작년 문제도 이거였어요. 작년 문제도 아까 우리가 균형점에 이동한 게 있었죠. 균형점에 대해서 균형가격과 균형순환 계산 문제가 있었나, 그죠? 그 문제를 내면서 그 균형가격 균형순환을 구하면서 기울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봐라. 기울기 변화까지를 계산한 문제가 작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한 문제로.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죠? 계속 이 문제를 내고 있으니까 모형 형태도 지금 요 함수를 변형시켜서 내고 있으니까 알아야 되는데, 자, 함수가 P에 맞춰서 함수가 나오죠. P에 맞춰서 함수가 나오면 Q 앞에 있는 숫자를 갖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함수가 이렇게 나와요. 수요랑 QD는 300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공급량 공급량 EQS는 200 마이너스 4P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지금 함수를 Q에 맞춰서 함수를 냈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Q에 맞춰서 함수를 변형시키는 거야. 근데 수요량은 지금 Q에 맞춰서 있죠. 공급량은 2배 아니야. 그럼 이거 공급량을 또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QS는 100 마이너스 2P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제 함수가 Q에 맞춰서 나왔잖아. Q에 맞춰서 나오면 P 앞에 있는 숫자를 갖고 비교를 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수요 함수에서 P는 뭐야? 1이죠. 요 1이 생각된 거지. 그럼 수요의 탄력성은 1이다 이 말이야. 수요의 탄력성은. 근데 공급의 탄력성은 2잖아, 그지? 그럼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크죠? 수요의 탄력성보다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크면 뭐? 발산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지금 발산행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함수를 P에 맞춰서 나오면 P에 맞춰서 함수를 변형시켜가지고 Q 앞에 있는 숫자 갖고 비교를 해야 돼. 알았어요? 그 다음에 Q에 맞춰서 함수가 나오죠. 그 함수를 Q에 맞춰서 변형을 시켜가지고 P 앞에 있는 숫자를 갖고 비교를 하는 거야. 아셨죠? 근데 P 앞에 숫자가 뭐 탄력성을 뜻하고 Q 앞에 있는 숫자는 기울기를 뜻한다. 이거 알아야 된대요. 오늘 한 번 들어갖고 잘 모른다. 한 번 들어가 잘 모르고 일단 풀어는 줬는데 나중에 기출문제집에 보면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가 다 모여 있잖아, 그제? 그죠? 그러면 이 문제 문제표에서 한꺼번에 딱 설명해주면 이해하기 쉽단 말이야.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막 머리가 띵하지? 기출문제 해설할 때 그 기출문제집에 최근에 나온 문제가 다 실린 걸 가지고요. 또다시 제가 한번 해설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요렇게 하는구나. 일단 맛보기는 봤으니까 대충 알겠지? 섭득은 해놓고요. 여러분이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수용호비를 다 정리했는데 참 머리가 아프죠? 근데 오늘 지나면 정 괜찮아요. 지금 3, 4월도 8주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강을 한 주에 되면 3일절 하루 쉬었지? 3일절 날이 월요일인데 빨간 날이라서 우리 수업 안 했잖아, 그죠? 8주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9주가 안 되면 안 되니까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죠? 어쩔 수가 없다. 죄송하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보강이 있습니다. 2시까지 해가지고 주에 합반으로 4시간만 할 테니까 이번 주 토요일 오시기 전에요. 지금 경제론이 다 끝났잖아, 그죠? 끝났으니까 이제 시장론을 이번 주 토요일 날 전부 정리할 테니까 교재를 210페이지까지 시장론 끝까지 210페이지까지 예습을 해 오셔야 돼요. 알았어요? 시장론하고 입지론 그 210쪽까지를 전부를 다 예습해 옵니다. 우리 기본서 210페이지까지 이 3편 시장론에 대한 내용을 전부 예습해 오실 것. 하겠죠? 토요일 날 10시에 오셔야 됩니다.
오늘 수용 머리 아프고 복잡한 거 해결한다고 고생하셨고 이게 집에 와서 빨리 예습을 해가지고 정리를 안 하면 머릿속에서 빨리 사라지니까 빠른 시간 내에 복수를 하시길 당부드릴게요. 고생 많이 하셨고 남은 한 주 즐겁고 유익하게 지내세요. 다음 주에 건강히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